스포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에 정리 8편 산림해충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목병에 이어서 산림에 해를 끼치는 곤충들의 종류와 생육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곤충의 진화와 번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날개의 발달이었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광대한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곤충의 진화와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날개의 발달이다. 곤충이 완전 변태한다는 것은 곤충이 알에서 유충을 거쳐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으로 발육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완전 변태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발육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변태의 순서는 애벌레, 유충이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 용화, 그 다음에 번데기가 성충으로 변하는 우화의 순서로 변태가 진행됩니다. 변태의 순서는 알에서 부화를 거쳐 번데기 용자를 써서 용화됐다가 성충이 되는 우화의 순서다. 부용우 순서입니다. 변태의 순서. 그리고 휴면이라고 하면 곤충이 생활 도중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발육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발육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휴면 상태라고 한다. 곤충이 생활 도중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발육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휴면입니다. 그리고 페로몬은 곤충이 냄새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최근에 해충을 유인하여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로몬 향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같은 종의 곤충끼리 의사소통하는 데 쓰이는 화학적인 신호를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곤충이 냄새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다. 최근에는 해충을 이 페로몬 냄새로 유인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용화라는 것은 번데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자란 유충이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의 시기에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 현상, 용화다. 그대로 출제됩니다. 충분히 자란 유충이 먹는 것을 중지하고 유충 시기에 껍질을 벗고 번데기 되는 게 용화다.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멀규, 매미충류 등 산림해충상 중요한 해충들이 갖고 있는 주둥이 모양은 이 구기형은 조직에 찔러 넣어 흡즙, 빨아먹기 용이한 구조로 생긴 흡수구입니다.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멀구, 매미충류는 구기형이 빨아먹기 용이한 흡즙에 용이한 흡수구로 생겼다. 산림해충의 호흡계 중에 외부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를 기문이라고 합니다. 공기의 통로, 공기의 통로라는 뜻으로 산림해충계 호흡계에 외부의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를 기문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2령충, 3령충, 4령충 이렇게 몇 년충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숫자에 1을 뺀 횟수만큼 탈피한 것을 말합니다. 4령충이다 했을 때는 3회 탈피 완료하고 4회째 탈피 중인 유충을 4령충이라고 한다. 자, 유충의 탈피 횟수를 물을 때 어차피 유충이니까 4령충이라고 하면 3번 탈피하고 4번째 탈피 중인 유충을 말합니다. 자, 경제적 가해 수준, 이코노믹 인저리 레벨. 자, 여기 Y로 고쳐주시고 이코노믹 인저리 레벨이란 경제적 가해 수준, 결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해충에 의한 피해액과 이를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 요 두 값이 같은 수준의 밀도를 바로 경제적 가해 수준의 밀도라고 합니다. 경제적 가해 수준이란 해충이 밀집해 있는 정도가 요걸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봤을 때 이로 인한 피해액보다 더 작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거고, 방제비가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럴 때는 방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경제적 가해 수준이다. 피해액과 방제비가 같은 수준의 밀도를 말한다. 알아두시고, 곤충의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바로 암컷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비가 0.55다 했을 때는 이 55가 암컷의 비율을 뜻한다. 암컷이 55%란 얘기죠. 그래서 총 개체수가 200마리다 했을 때 성비가 0.55다. 그러면 암컷의 비율이 200마리에 55%니까 110마리가 된다. 자, 길항 미생물이란 게 있는데요. 다른 미생물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미생물들 사이에서는 왕따 같은 존재지만 식물병 방제 측면에서 본다면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게 이 길항 미생물입니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섞여 자라고 있는 토양을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요. 자기주의로는 다른 미생물이 얼씬도 못하게 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서 다른 녀석들을 귀찮게 하고 죽여버리는 능력을 지닌 게 길항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수목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양분 경쟁을 해서 그 병원균의 병을 일으키는 기작을 통해 식물병을 방지하기 때문에 아주 활용 가치가 높다. 자, 하지만 이 지베렐린은 신장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식물병 방제와는 관련이 없다. 지베렐린이 길항 미생물이다, 식물병 방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지베렐린은 신장 촉진제, 식물병 방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산림 해충들을 분류할 때는 가해 방법에 따라서 구멍을 내는 천공성, 즙을 빨아먹는 흡수성, 흡즙성, 그리고 목재를 가해하는 해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슷하게 피해 부위에 따라서 잎을 먹는다, 식엽성 해충, 나무의 줄기, 목질부를 가해한다, 혹은 열매를 가해한다, 종실을 가해하는 해충,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천공성 해충은 그 종류를 꼼꼼히 외워야 돼요. 다음 중 천공성 해충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나무좀, 바구미류, 개호동 명나방, 하늘소류가 천공성 해충입니다. 특히 하늘소류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천공성 해충은 벌기가 길면 많이 발생하고, 밀생한 잎목의 경우 수간끼리 경쟁을 해서 쇠약해지면 천공성 해충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벌기가 길다 혹은 밀생한 잎목으로 수간끼리 경쟁이 심하다, 그럴 때 천공성 해충의 공격을 받기 쉽다. 소나무좀, 바구미류, 개호동 명나방, 하늘소류가 천공성 해충입니다. 그리고 흡즙성 해충에는 깍지벌레류, 노린재류, 응애류, 선녀벌레, 진딧물 등이 흡즙성 해충이 되겠어요. 깍지벌레류, 진딧물 대표적인 흡즙성 해충이죠. 노린재, 응애류, 선녀벌레도 흡즙성 해충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목재를 가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요런 문제, 요 세 개는 목재를 가하는 해충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흰개미, 개나무좀, 널쩍나무좀, 목재를 가하는
가하는 해충이다. 흰개미, 개나무좀, 널쩍나무좀, 목재 가해한다. 그리고 잎을 먹어서 피해를 주는 식엽성 해충에는 대표적으로 참나무, 제주나방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나무, 제주나방은 식엽성 해충이고 나무의 줄기부인 목질부를 가해한다. 박쥐나방, 측백나무, 하늘소 있습니다. 박쥐나방, 측백나무, 하늘소, 목질부, 줄기 가해하는 해충이다. 그리고 종실, 열매를 가해하는 해충에는 복숭아, 명나방, 밤나방, 도토리, 거위벌레 모두 복숭아를 파먹고 밤나무에 구멍 뻥뻥, 도토리에도 구멍 뻥뻥, 복숭아, 명나방, 밤나방, 도토리, 거위벌레입니다. 자, 해충의 발생량을 예찰한다. 해충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관찰 조사를 하는 걸 예찰이라고 합니다. 이 해충의 발생 예찰은 발생 시기와 발생량을 미리 관찰해서 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예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할기관은 병충해 발생 예보를 발령하게 되고요. 이는 기상예보와 마찬가지로 피해 정도에 따라 예보, 주의보, 경보 등으로 병충해 발생 예보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깍지벌레와 같은 고착성 해충의 밀도 표시는 가지의 길이를 그 단위로 하고요. 땅속 해충, 솔잎 혹파리, 월동유충의 밀도는 면적 단위로 밀도 표시를 합니다. 깍지벌레와 같은 고착성 해충의 밀도 표시는 가지 길이 단위, 땅속 해충, 솔잎 혹파리, 월동유충은 그 밀도를 면적 단위로 파악한다. 그리고 해충의 분포는 한 나무에서 상하 간의 발생 변이와 발생도의 차이와 위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방위별 변이가 이 지역 내 잎목 간의 변이보다는 작아요. 해충은 나무에서 단위로 빠르게 전반되기 때문에 그 나무 내에서의 상하 또는 방위별 변이가 지역 내 잎목 간 변이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잎목 간 변이가 크고 한 나무 내 상하 변이, 방위별 변이가 작다. 자, 산림해충에서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데요. 각 해충별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어떤 해충인가? 이런 문제가 매 시험마다 출제된다. 먼저 깍지벌레는 흡즙성 해충이죠. 가지나 잎에 붙어서 즙액을 빨아먹고 이후 증상으로는 잎이 황변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그을음병 유발. 또한 감동호사아치, 감나무, 동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치자나무, 감동호사아치 등의 나무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깍지벌레나 진딧물류, 특히 이 루비 깍지벌레 구제에는 깍지벌레, 진딧물, 너희들 한판 뜰까? 매치온, 매치온이 주로 사용됩니다. 깍지벌레, 진딧물, 흡즙성 해충의 가장 효과적인 약재는 깍지벌레, 니 한판 뜰까? 매치온 유제다. 자, 진딧물과 깍지벌레는 천적 곤충이 있는데요. 누가 잡아먹냐? 대박벌레, 무당벌레가 진딧물과 깍지벌레를 포식합니다. 진딧물과 깍지벌레의 천적은 대박벌레, 무당벌레다. 자, 딱정벌레목은 우리나라 산림해충의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단단한 외골격이 발달해서 씹는 입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씹는 입틀, 요게 키워드다. 씹는 입틀 딱정벌레, 씹는 입틀 가지고 완전 변태하는 우리나라 산림해충 중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이 딱정벌레목입니다. 딱정벌레, 씹는 입틀, 완전 변태한다. 자,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에는 솔소솔, 솔라방, 소나무점, 솔잎혹파리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끼워놓고 오답으로 출제하겠죠? 솔소솔, 솔라방, 소나무점, 솔잎혹파리 모두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이다. 자, 미국 흰불나방은 부화 네벌레가 거미줄을 치고 모여서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고요. 벚나무,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포플러 등을 가해합니다. 벚나무,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포플러는 누구한테 공격받냐? 미국 흰불나방, 거미줄을 치고 모여서 잎을 갉아먹는 미국 흰불나방한테 막심한 피해를 받습니다. 자, 흰불나방 구제에는 디프제, 디플록스쓰고요. 유충방제에는 트리무론 수화제가 좋습니다. 흰불나방 구제에는 디프제, 디플록스쓰고 흰불나방 유충방제에는 트리무론 수화제가 좋다. 플라타너스는 흰불나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종이고요. 플라타너스, 번데기가 5월에서 6월 상순에 형성되면서 나무 껍질 사이나 돌밑, 그 밖에 지피물 밑에서 고치를 짓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약 600에서 700개씩 산란한다. 수명은 4에서 5일이다. 1년에 2회 성충이 되는 우화가 발생합니다. 자, 요 특징까지. 흰불나방 번데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의 제1화기로 나무 껍질 사이나 돌밑, 지피물에서 월동을 하고 600에서 700개씩 산란하며 수명은 4, 5일이다. 1년에 2회 우화한다. 흰불나방의 생태적 특징이고요. 자, 솔수염 하늘소의 최대 출현 최성기를 묻을 때는 6월에서 7월입니다. 솔수염 하늘소 6월에서 7월에 최대로 성충의 최성기를 맞는다. 자, 솔잎혹파리는 주로 소나무, 해송, 곰솔 등의 새로 난 잎에 충령을 만들어서 피해를 줍니다. 충령이란 벌레, 혹을 말하죠. 충령을 만들어서 피해주는 솔잎혹파리. 6월 상순경이 우화 최성기고요. 소나무, 해솔, 곰솔 등의 충령을 만들어 피해준다. 솔잎혹파리. 솔잎혹파리 방제에는 먹존벌을 씁니다. 먹존벌. 먹존벌은 기생봉으로 솔잎혹파리의 생물학적 방제에 쓰입니다. 하지만 먹존벌 말고 솔잎벌은 기생봉 아닙니다. 솔잎벌을 쓰고 기생봉이다 하면 틀린다. 솔잎혹파리는 솔잎벌로 방제하지 않고 기생봉, 먹존벌류로 방제합니다. 그리고 솔잎 깍지벌레는 역시나 깍지벌레이기 때문에 흡즙성 해충이죠. 가늘고 긴 잎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의 수액을 흡수해서 가해하는 흡수성 해충이다. 그리고 주로 겨울철에 가해서 전남, 정부, 경남 지역 해안가 해송림에 큰 피해를 주는 게 솔잎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중에 해송림에 큰 피해를 준다. 솔잎 깍지벌레.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솔라방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충이라고 부르죠. 솔라방 유충. 솔라방 유충은 오령충으로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입니다. 솔잎에 약 500개의 알을 낳는다. 자, 500개 암기하셔야 되고요. 뭐가? 솔라방. 솔라방입니다. 그리고 1년 1회 성충이 되는데 7월에서 8월에 성충이 되고
오령유충이 수피 사이나 지피물 속에서 월동을 해요. 4번 탈피하고 5번째 탈피 중인 오령유충이 수피 사이나 지피물 속에서 월동 후에 이듬해 4월경부터 잎을 가야합니다. 이러한 솔라방 유충에게 심하게 피해를 받으면 소나무가 말라 죽기도 해요. 고사하기도 한다. 솔라방의 발생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전년도 기상 상황이 8월 중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강우량이 아주 많았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피해가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상 상황을 봐서 8월 중 강우량이 아주 많았다. 그러면 다음에 피해가 적어진다. 자, 요 송충이 솔라방 유충의 구제는 메프수화제를 쓰고요. 혹은 주론수화제 살포도 효과적입니다. 메프수화제, 주론수화제, 솔라방 유충 구제 효과적이다. 또는 한 곳에 모아서 불태우기 위해서 잠복소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봄철에는 유충을 솜방망이에 석유를 묻혀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순에 고치 속의 번데기를 집게로 따서 죽이고요. 요건 여름인 7월 초순경에 하지 4, 5월에 집게로 따서 죽인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는 불빛으로 유인하여 죽이는 유화등을 설치합니다. 불빛으로 유하는 유화등은 완연한 한여름철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유화등 설치로 죽이고 고치로 집게 번데기를 따서 죽이는 건 7월 초순, 봄철에는 솜방망이에 석유 묻혀서 잡습니다. 솔나방. 다음은 텐트 치는 나방, 천막벌레 나방이라고 있는데요. 1년 1회 발생하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를 가야 합니다. 텐트 나방, 천막벌레 나방,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야 한다. 자, 텐트 나방 유충은 실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다 같이 모여 사는 특징이 있고요. 성충 수컷은 황갈색을 띠고 암컷은 담등색을 띈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1년 1회 발생하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야 하고 유충은 실로 집을 짓고 모여 사는데 성충이 되면 수컷은 황갈색을 띠고 암컷은 담등색을 띈다. 자, 소나무좀은 딱정벌레목으로 주로 세역한 나무나 벌채한 나무에 기생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2차 해충으로 분류됩니다. 소나무좀. 소나무의 경우에는 새로 난 신초의 속을 가야 한다. 소나무좀은 잎을 가야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바구미류, 개어동명나방, 하늘소리와 함께 소나무좀은 청공성 해충이었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는 청공성 해충이다. 잎을 가야하지 않고 수간에 분열 조직을 가야하는 청공성 해충, 소나무좀. 자, 오리나무 잎벌레는 역시 1년 1회 발생하고요. 요 녀석들의 가족, 아버지와 아들은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새순이나 잎을 가야 합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요 오리 가족은 아빠, 아들 모두 새순을 가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8월 하순부터 다음해 4월 중순까지 성충이 돼서 월동하고요. 1년 1회 발생해서 성충과 유충 동시에 잎을 가야 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밤나무 순옥벌의 특징으로 암컷만으로 번식한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밤나무 순옥벌은 암컷만으로 번식하는 단성생식을 합니다. 밤나무 순옥벌. 그리고 측백나무 하늘소는 향나무나 편백나무, 삼나무, 당연히 측백나무도 들어가겠죠. 향나무, 편백, 삼나무 등을 가해하고 똥을 줄기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견이 어렵다. 요 특징 하나 기억하시고요. 기생성천적인 존벌류, 맵시벌류, 기생파리류로 생물적인 방제를 한다. 요것도 꼭 기억하십니다. 뭐를? 측백나무 하늘소, 측백나무 하늘소. 측백나무 하늘소는 유충이 숲이 아래쪽에 형성층을 갉아먹어서 급속히 말라죽게 하는데요. 향나무, 편백, 삼나무 등을 주로 가해하고 똥을 줄기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존벌류, 맵시벌류, 기생파리류로 방제한다. 자, 향나무를 이식하고 관리를 게으르게 했다. 그때 측백나무 하늘소 흔하게 발생합니다. 향나무 이식 후에 관리 게으르게 하면 측백나무 하늘소의 공격을 받는다. 자, 그리고 북방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제선충, 소나무 제선충의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북방수염 하늘소입니다. 북방수염 하늘소. 풍뎅이 유충은 유충기에 주로 흙 속에 있으면서 식물의 뿌리를 먹어서 피해를 주고요. 식해를 하고 성충기에는 밤나무 등의 화렵수 잎을 가야 합니다. 유충 때는 뿌리 식해, 성충 때는 화렵수 잎을 가야 하는 게 풍뎅이 유충이다. 그리고 군뱅이는 매미의 유충이고 땅속에서 어린 묘목의 뿌리를 가야 합니다. 군뱅이는 매미 유충, 어린 묘목 뿌리 가야 한다. 이렇게만 암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죽순나방과 나비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죽순의 끝부분을 가야 하는 게 죽순나방. 피해 시에는 황갈색으로 변하고 시들어서 고사합니다. 죽순나방의 피해를 받으면 황갈색으로 변하고 시들어서 고사한다. 어디 가야 한다? 죽순의 끝부분. 죽순의 중간 부분 아니고 끝부분을 가야 한다. 자, 나비목에는 나비류와 나방류가 있고 우리나라 수목 해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이 이 나비목입니다. 나비목은 배마디에 짧은 다리 모양의 쌍을 이룬 배에 붙은 다리다 해서 복지가 있고요. 배마디에 짧은 다리 모양의 쌍을 이룬 복지가 있다. 나비목의 유충입니다. 자, 밤나방은 나비목이에요. 다음 중 나비목인 것은 했을 때 나비목 나방과인 밤나방은 나비목이다. 자, 그러면 이 산림 해충들을 방제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기계적, 물리적 방제법, 생물적 방제법, 그리고 재배학적, 화학적 방제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방제한다. 말 그대로 어떤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해충을 물리적으로 잡는 방제법에 해당하죠. 인력으로 포집해서 제거하는 포살법이 있고요. 직접 인력으로 잡아서 포집해서 알유충, 성충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포살이라 하고 유화 등을 사용한다. 해충을 유인하는 등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화등 방제법입니다. 곤충의 빛을 좋아하는 성질, 빛을 따라다니는 성질,
가질 주광성에 따라서 이 녀석을 유인해서 죽이는 등화유살 방제법이 유화등 방제법이다. 자, 그리고 텐트 나방의 유령기와 같이 나뭇가지에 군집을 이뤄서 밀집해서 모여있는 군집 해충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모여있을 때 태워 죽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텐트 나방 유령기와 같이 군집 해충은 나뭇가지 위에 모여있는 동안 태워 죽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잠복소를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준비해둔 잠복 장소로 해충을 유인해서 이동시켜서 모은 다음에 태워 죽이는 것이 잠복 장소 유살법입니다. 이렇게 기계적 물리적 방법에는 토살, 유화등 방제법, 잠복 장소 유살법 등이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법에는 어떤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다른 해충, 즉 천적 곤충이나 식충 조류, 병원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아먹게 해서 개체군을 억제하는 방법이 다른 생물을 이용한다. 생물학적 방제법입니다. 이 중에서 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포식곤충이나 기생곤충 등 곤충류가 타겟이 되는 해충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를 생물학적으로 방제한다. 그랬을 때는 천적인 먹전보를 방사해서 방제 효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방제는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고요. 왜냐하면 천적의 먹이가 되는 해충을 먹고 이 천적곤충들도 계속 서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태계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해충 밀도가 낮을 경우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너무 빽빽하게 해충의 개체수가 너무 많을 때는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해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충 밀도가 낮을 때 생물학적 방제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천적 역할을 하는 익충에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기생벌 등이 있고요. 굴파리는 천적 역할 익충 아닙니다. 천적 역할을 해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익충에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기생벌이 해당한다. 굴파리 유충은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로운 곤충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농약 살포로 인해서 해충의 천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농약 살포로 인해서 해충의 천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상기후 때문이다 하면 틀려요. 농약을 치면 해충도 죽이지만 천적인 익충도 죽이기 때문에 농약 살포가 천적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 BT 수화제는 바실러스 튜렌긴시스라는 해충에게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띠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만든 친환경적 미생물 농약을 말합니다. 바실러스 튜렌긴시스, BT 수화제는 생물적 방제에 이용되는 친환경적 미생물 농약을 말한다. 자, 우리가 재배학적 방제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재배할 때 품종 자체를 내충성이 강한 품종으로 개발 선택해서 애초에 재배할 때부터 해충의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 또는 감벌이나 시비를 통해서 방제하는 방법 등이 재배할 때 신경 써서 방제한다 해서 재배학적 방제법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방제법은 농약처럼 화학 물질을 이용한 방제법이죠. 큰 면적, 대면적에 돌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다 했을 때 널리 사용되고 효과가 빠르고 정확한 방제법이 화학적 방제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약을 치는 거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화학 물질을 이용한다. 대면적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병해충에 널리 이용되고 효과 빠른 방제법이 화학적 방제법인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화학적 방제법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약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제조하고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약은 독성 정도에 따라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합니다. 독성이 가장 강한 건 맹독성, 그 다음이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순이다. 독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곰팡이, 진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죽이거나 침입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와 곤충이나 선충, 응애류를 죽이는 살충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살균제에는 직접 살균제와 예방적 효과를 가진 보호살균제, 종자소독제, 토양소독제 등이 이 살균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로 침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접촉제, 침투성 살충제, 소화중독제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살균제나 살충제를 그 대상에 뿌렸을 때 해충의 피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약제와 접촉해서 체내로 들어가 독작용을 일으키는 약제가 접촉제입니다. 접촉제로는 유기인제, 내리스제, 니코틴제가 있고요. 접촉제가 가장 잘 듣는 해충은 깍지벌레, 진딧물류, 멸구류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접촉제가 가장 효과적인 해충류를 찾아라. 깍지벌레, 진딧물, 멸구류가 되겠어요. 그리고 침투성 살충제는 해충의 피부를 통해서 약품이 직접 접촉해서 체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약제를 식물체에 뿌리고 식물체의 뿌리, 줄기, 잎에 약제를 흡수시켜서 이를 흡집해서 빨아먹는 깍지벌레와 같은 곤충을 죽게 하는 게 침투성 살충제의 기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렇게 식물체에 흡수시켜 넣기 때문에 이 식물체에 해를 가하는 깍지벌레 같은 흡집성 해충은 이 수액을 빨아먹고 죽게 되지만 천적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약제가 침투성 살충제다. 천적에 피해 없는 약제다. 침투성 살충제.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화중독제로 작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해충의 먹이가 되도록 해서 소화시켰을 때 해충의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켜 죽게 만드는 그런 약제가 소화시켜서 중독시킨다. 소화중독제입니다. 어떤 해충들한테 작용하냐면 일단 먹어야 되니까 씹거나 핥아먹기에 알맞은 구기를 가진 해충에 유해한 약제가 되겠고, 주로 비산제, 비산납으로 대표되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대표적인 소화중독제 농약이 되겠습니다. 비산제, 비산납으로 대표되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소화중독제에 해당하고 씹거나 핥아먹기에 알맞은 구기, 입을 가진 해충을 타겟으로 한다. 소화중독제. 자, 그리고 이 농약을 사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일단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약간은 수동적 방식인 기피제가 있습니다. 나프탈렌이나 크레오소트, 디메틸프탈레이트 등 해충이 모여들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약제가 기피제고, 훈증제는 훈증, 증기를 내서 휘발성이나 침투성이 강한 물질로 하여금 독가스를 내게 하는 것으로 보통 밀폐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해충에 침투시켜야 되고, 훈증할 목적물에 이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훈증제. 그리고 연무제의 경우에는 살포액 입자를 연무질, 안개 형태로 밀입자를 살포해서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바람이 없는 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무제의 효과적인 사용법이에요. 바람이 부는 오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 바람 때문에 틀렸습니다. 살포액을 안개처럼 밀입자로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바람 없는 날 사용하는 것이 연무제다. 자, 이러한 살균 살충제는 사용 형태, 액상 형태냐, 가루 형태냐, 고체 형태냐, 이 제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주고 어떤 형태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돼요. 먼저 액제는 주재료를 물에 녹이고 동결방지제를 첨가한 게 액제고요. 액제는 주재료를 물에 녹여서 동결방지제를 첨가한 용액을 말한다. 수화제는 물에 녹지 않는 농약 원재를 활석이나 카오린 등의 광물질 증량제와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분쇄한 가루 형태의 약제가 수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화제라고 하면 액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농약 원재를 활석이나 카오린 등의 광물질 증량제와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분쇄해서 가루 형태로 만든 게 수화제입니다. 그리고 수용제는 수화제와 달리 물에 잘 녹는 농약 원재와 설탕 또는 유황과 같이 역시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증량제로 섞어서 제조하는 것이 수용제예요. 그리고 미세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분재, 이보다는 큰 알갱이, 과립 형태로 되어 있는 입제와 물에 잘 녹지 않는 약재를 잘 녹는 용제에 섞어서 만든 유제, 이런 형태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재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약재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액제에 비해서는 고착성이 떨어진다. 가루 형태니까 바람에 날려갈 수 있겠죠? 잘 붙어있지 않고 고착성이 떨어지는 게 분재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좀 비싼 편이지만 고착성은 떨어진다. 분재. 그리고 입제는 알갱이가 있는 거죠. 구형이나 원통형 또는 불규칙형 등의 과립 형태를 말하며 살포할 때는 살립기를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뿌릴 수 있어 편리한 게 바로 입제입니다. 살립기를 사용하거나 고무장갑 끼고 뿌린다. 구형, 원통형, 불규칙형 있다. 입제입니다. 유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의 조제 과정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약재를 잘 녹는 용제에 녹인 다음에 유화제를 가해서 만든 농약이 유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용 형태로 분류되는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농약의 주재료는 아니지만 살균, 살충, 제초제의 효력을 증진시키거나 사용상 편의를 위해서 농약 제조에 보조적으로 투입되는 물질들도 있는데요. 바로 전착제와 증량제를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보조제 자체는 농약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약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약 제조 시에 섞게 되면 고착성이나 확전성, 현수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러한 것을 전착제라고 합니다. 농약 제조의 보조제로서 전착제는 보조제 자체적으로 효과는 없지만 농약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 달라붙도록 하거나 잘 퍼져나가도록 하거나 현수성, 역시 약액에서 작은 약재 알맹이들이 골고루 퍼져갈 수 있는 성질인 현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물질이 바로 전착제고요. 증량제는 양을 증가시킨다. 농약 양을 증가시키는데 농약 자체의 효과는 없으니까 어떤 진한 농약 성분에 이 증량제를 타게 되면 농약 주성분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농약 주성분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제가 바로 증량제입니다. 증량제. 자, 우리가 농약의 독성을 표시할 때는 대표적으로 반수 치사량 LD50을 쓰는데요.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LD50, 100을 전체로 봤을 때 50은 반이죠. 그래서 반수 치사량이라고 하는데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 농약을 먹고는 50%가 죽었다. 실험 동물의 50%가 죽는 농약의 양이 반수 치사량 LD50이라고 하고요. 이 단위까지 외워야 됩니다.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반수 치사량은 농약을 실험체에 투여했을 때 실험체의 체중 킬로그램당 투여 물질, 몇 미리그램 투여했냐, 투여 물질, 농약의 양으로 그 단위를 표시한다.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반수 치사량. 그래서 LD50 값이 작을수록 해당 물질이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체의 50%가 사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독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르도액이란 게 있는데요. 포도주 아니고, 포도주는 아니지만 보르도 지방과 관련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인 보르도에서 포도 재배를 할 때 이 황산구리와 석회를 혼합해서 썼더니 포도 녹균병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래로 지금까지도 과수나 화훼작물의 보호살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보르도액입니다. 자, 다른 농약과는 다르게 농가에서 직접 제조해서 사용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수산화 칼슘, 생석회와 황산구리, 황산동액을 혼합해서 만든다. 보호살균제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르도액입니다. 자, 보르도액은 조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용하면 앙금이 남고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시 조제해서 살포를 하고요. 약을 뿌렸을 때 오히려 해를 입는 약해가 나기 쉬운 식물은 물기에서 뿌려줘야 되겠죠. 묽은 보르도액을 뿌리고 구리에 약한 식물에는 보르도액 조제 시 황산구리가 아니라 황산아연을 가용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구리에 약한 식물에는 황산아연을 가용해서 쓴다. 자, 이런 살충제를 뿌렸을 때 무조건 이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작용도 있는데 일단 살충제의 부작용 중에서 천정유도 같이 죽여버린다. 그런 부작용이 대표적이겠죠. 이때는 소화 중독제보다는 접촉성 살충제의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소화 중독제는 일단 뿌려놨을 때 해충이 먹고 독성이 몸속으로 퍼지는 거니까 천정유의 경우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독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접촉성 살충제의 경우에는 그냥 몸에 뿌리는 거죠. 피부로 흡수하니까 해충, 천정유 할 것 없이 모두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유 같은 경우에는 접촉성 살충제의 피해를 소화 중독제보다 많이 받는다. 맞고요. 자, 살충제의 영향은 새나 짐승과
같은 온열 동물보다는 물고기, 개구리, 뱀 등 냉열 동물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충제로 죽을 수 있는 동물에는 새, 짐승과 같은 온열 동물보다는 물고기, 개구리, 뱀 등 냉열 동물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똑같은 살충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저항성 해충군이 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살충제의 부작용이다. 또한 진딧물이나 응애류회 같은 경우 살충제를 사용해도 해충 밀도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성 해충군 출현과 마찬가지로 진딧물이나 응애류의 경우 살충제 사용 후에 위기를 느낀 해충들이 번식률을 더 많이 늘려서 해충 밀도가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병해충 방제용 주요 약재를 방제하고자 하는 해충의 이름과 연결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모두 암기하셔야 된다. 자, 먼저 응애 피해는 살충제가 아니라 살비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응애 구제에는 살비제를 살포한다. 같은 농약의 연용은 피하고 4월 중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살포해줍니다. 응애 구제. 응애는 침엽수, 화렵수 모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침엽수에만 피해준다. 화렵수에만 피해준다. 이렇게 나온 설명은 틀렸어요. 그리고 진딧물 구제에는 메타유제 씁니다. 메타시스톡스. 진딧물 메타, 메타시스톡스. 진딧물 구제에 씁니다. 그리고 DDVP, 포스팜제. 이것도 진딧물 구제에 쓰고, 루비 깍지벌레는 깍지벌레 니 한판 뜰까? 매치온 쓴다고 그랬죠. 수프라사이드, 매치온을 씁니다. 루비 깍지벌레 방제. 검은 전문이병에는 망코제브 수화제 쓰이고요. 다이센 M45라고도 불러요. 검은 전문이가 뽕뽕뽕뽕 많고, 검은 전문이 많고, 많코제브 수화제. 솔라방과 미국 흰불나방 구제에는 트리클로로오폰 수화제 씁니다. 솔디, 솔라방 구제에는 디프제다. 솔디, 트리클로로오폰, 솔라방, 미국 흰불나방 구제에 씁니다. 역시 트리무론 수화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나무 제선충 구제에는 메프유제, 치아클리로프리드, 액상 수화제를 쓰고요. 리지나 뿌리 썩은 병, 무자가 빠져야 되죠. 리지나 뿌리 썩은 병에는 베노밀 수화제 씁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에는 베노밀 수화제 쓴다. 리지나 양, 베지밀 말고 베노밀 좋아합니다. 리지나 어서와서 베지밀, 아니 베노밀 먹어. 리지나 뿌리 썩은 병, 베노밀 수화제.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는 포스파미더원액, 포스팜 쓰고요. 오리나무 잎벌레, 미국 흰불나방, 솔나방, 입마리 나방에는 역시 디프제, 트리클로로폰 수화제 잘 됐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미국 흰불나방, 솔나방, 입마리 나방, 트리클로로폰, 디프제 쓴다. 그리고 잣나무 널쩍잎벌,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에 역시 트리무론도 잘 됐습니다. 잣나무 널쩍잎벌,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 트리무론으로 방지할 수 있다. 자, 한 번에 다 외워지진 않겠지만 몇 번만 더 들어보시면 병충해와 약재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다. 자, 그 밖에도 알아둬야 될 것이 아토닉은 생장촉진제고요. 아톰처럼 잘 자라라. 생장촉진제 아토닉.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는 살균제입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 살균제다. 시마진 수화제는 제초제고요. 아이고, 이제 풀 뽑는 거 심하게 하자. 시마진 쓰십시오. 시마진 제초제다. BA 액제, 도마도톤 액제, 인돌비 액제는 생장 조절제다. BA 액제, 도마도톤 액제, 인돌비 액제, 생장 조절제. 에세폰 액제, 에스렐은 열매 착색 촉진을 하는 약제입니다. 관상용 열매 착색 촉진에는 따르르릉 에세폰 쓰세요. 에세폰, 에스렐 액제다.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적 제초제입니다. 선택해서 타겟이되는 잡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죽여버린다. 글리포세이트, 글래디에이트, 전사 모두 죽이죠. 글리포세이트, 비선택적 제초제다. 자, 농약의 포장지 색상은 살균제일 경우 분홍색, 맹독성이다. 적색, 살충제, 살비제는 초록색, 제초제는 황색, 생장조절제는 푸르게 생장해라 청색입니다. 살균제다. 핑크색, 분홍색, 살균제 분홍색, 맹독성 농약은 빨갛게 주의하세요. 맹독성 농약 적색이고 살충제, 살비제 쓰고 나면 초록색으로 잘 자라겠죠? 살충제, 살비제는 초록색, 제초제를 쓰면 누렇게 뜹니다. 황색이다. 생장조절제는 파릇파릇 청색이고요. 자, 이런 농약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문제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쭉 한번 읽어보면 농약을 취급할 때는 효력이 정확하고 물리적 성질이 양호하고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한다. 당연하겠죠? 풍향을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됩니다. 바람이 등 쪽에서 앞으로 불어와야 농약이 사람 몸 쪽으로 오지 않고 멀리 날아가지. 바람을 안고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살포한다. 농약 한 사발 마시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반드시 등지고 살포한다. 농약 살포 시에는 당연히 노출이 적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마스크, 보안경 착용하고요. 다량의 약재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하다. 액체 살포 시에는 보통 분무기를 이용하고 수화제는 가루 형태라고 했죠. 물에 용해되지 않은 채 살포하고요. 반드시 물을 타야 될 때는 경수가 아니라 알칼리성인 연수를 사용해야 약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수를 사용한다 하면 틀린다. 농약 살포 조제 시에는 희석 배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액 조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농약 살포액 조제 시에는 희석 배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배액 조제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쓰고 남은 농약은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다른 용기에 담지 말고 그대로 밀봉한 뒤에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즉시 주변에 버린다? 틀렸겠죠. 피로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풍향에 있어서는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요. 반드시 물을 타야 될 때는 연수를 사용해야 약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희석 배수가
흡수가 중요하고 배액 제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농약을 다른 약재와 혼용할 때는 오히려 약효가 상승합니다. 독성이 경감되고 약효 지속 기간은 연장되며 살포 횟수가 경감된다. 따라서 방제비도 절감할 수 있다. 뭐를 했을 때? 다른 약재와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자,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약재와 혼용해서 사용하면 약효가 증가하고 약효가 상승하고 독성이 경감된다. 약효 지속 기간은 연장되고 살포 횟수가 경감돼서 방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 좋은 이야기죠? 약재 혼용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농약은 혼용 범위가 넓은 것이 좋습니다. 농약은 혼용 범위가 넓은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혼용 사용 시에 약해가 증가한다 하면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꼭 주의하시고 수목병 해충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마지막 시간인 산림 작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